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 강의를 맡은 조문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이 민법, 시설개론, 회계원리 세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회계원리가 제일 어렵죠. 그 다음에 시설개론도 만만치 않고 이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론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 벗어나는 범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론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뒤통수 치고 있죠. 그런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법이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점수를 가장 따기 좋은 것이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강의를 듣게 되는데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민법의 민자가 무슨 자냐면 백성민자죠 원래. 그래서 민법이란 백성들 사이의 법을 원래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걸 원래 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법제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법관계가 있고 사법관계가 있는데 이때 공법이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한 걸 공법이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한 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위반하고 신호위반했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교통규제를 불러서 과태료, 범칙금 부과하죠. 아니면 여러분들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영업 정지처분 내리고 이런 건 뭐냐면 국가가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공법관계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는데 예컨대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누구한테만 친구한테만 100만 원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나와 친구와의 관계지 국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 거에 우리는 사법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의 일종이죠. 사인 상호 간의 법이니까.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했을 때 네 가지 파트가 되는데 크게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친족 상속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뽑아낸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얘기들은 원칙적으로 물권이건 채권이건 친족 상속이건 다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족 상속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원래 주로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한다. 사인 간의 거래 관계. 그런데 친족 상속, 친족이라는 것은 가족 관계죠. 상속이라는 건 누가 돌아섰을 때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의 많은 규정들이 친족 상속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은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냐 할 때 되게 일반적으로 물권은 대세적이다. 채권은 대인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물권은 대세적. 뭔 얘기냐? 세상에 대해서 주장했을 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물권이 소유권인데 자, 이 책은 누구 책이냐면 내 책이다 이거죠. 그럼 이 책은 내 책이에요 하고 그 세상 그 누구한테도 내 거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집이 있으면 우리 집이다 라고 그 세상 그 누구한테 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권이 대표적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누구에게나 내 거야 라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은 대인적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 예컨대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걔한테는 돈 갚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걔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죠. 자, 아무튼 물권과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 60%, 물권과 채권이 40%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민법 총칙이 옛날에는 90%였고 물권과 채권이 10%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는 이제 물권 채권은 그냥 패스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물권 채권이 40% 나오다 보니까 이걸 패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40문제, 객관식 오디션 당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이 24문제가 나와요.
24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 8개, 채권 8개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를. 근데 채권도 원래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어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이 상당히 좀 어려운 파트예요, 사실은. 근데 다행인 것은 채권 총론에서 한 2문제 정도?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강론에 나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비중을 둬야 되는 게 딱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60%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권법은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채권법에서는 총론은 그냥 좀 무시해도 되고 조금 기본적만 알면 되고 강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민법 총칙보다 물권 채권의 범위가 2배가 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은 좀 진짜로 핵심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걸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많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하나 우리가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은 논리적인 체계예요. 법을 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외우는 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지만 그 1118조 외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법이 어려운 것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슬슬 볼 텐데 앞에 부분 보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가 가는 건 이해하면 되고 안 가고 넘어가면 된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 얘기가 자세히. 그래서 앞에 부분 모르면 뒤에 부분 보면 이해하고 뒷부분 모르면 앞에 부분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 연결된 체계다 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 문제, 제 40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50분 내에 제한된 40문제를 풀라라는 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문제 푸는 연습을 실은 절대로 좋은 녀석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일 좋은 문제는 누가 봐도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거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비슷한 문제는 있지만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문제집 한두 개만 풀어보면 되는 거죠. 한 권 정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봐본다?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에는 그냥 처음부터 문제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까지 논리적인 체계라고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 보다가 앞에 부분 문제 풀다 보면 뭐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한 번 내지는 2번은 처음부터까지 보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부터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좀 보죠. 교재에 보면 일단 2페이지는 민법의 의의하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민법은 개념 1번 민사적 법률관계 즉 사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 재산관계가 뭐냐면 물권과 채권의 재산관계고 신분관계가 뭐냐면 친족과 상속이 신분관계죠. 한마디로 총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 민법과 실질적 의미 민법이 나오는데 이거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내긴 하는데 잠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면 민법 전만 얘기한다. 우리가 민법이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1조부터 1118조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민법이다라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민법 전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거 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모든 법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민법 치면 민법 조문이 1조로 쭉 나와요. 그 1조부터 쭉 나오는 그것만이 민법이다. 그걸 형식적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 민법은 민사와 관련된 모든 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민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사 특별법 그런 식으로 이 민사와 관련된 모든 법을 얘기한다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민법의 성격, 그래서 1000번째 민법은 사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배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와 나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법의 일반론인데 법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우선하고,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고, 신법, 새로운 법과 옛날 법이 있으면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이것이 이제 법의 일반론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 상위법 우선하면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상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헌법이죠.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어요. 헌법 밑에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걸 얘기해요. 이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령이에요. 장관령이나 총리령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건축법이 있다. 그럼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은 법률이에요. 근데 그 밑에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다 붙어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도로교통법을 보는 건데 도로교통법은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걸 뭐냐면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규 명령일 때 뭐가 우선한다?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고 법규 명령은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즉 상위법과 하위법이 준다면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법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법이고 특별한 사람 혹은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특별법이라고 해요. 근데 세월호 특별법,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갈 때 이게 민법에 규정이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5.18 특별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아니면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을 특별법이에요. 우리가 민법에도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도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별도의 법이 있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 있는 임대차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적용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걸 뭐라 한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준다면 누가 우선하면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누가 우선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법과 새로운 법이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러면 민법은 당연히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죠.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다. 이에 반하여 특정한 사건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민법은 실체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법. 자,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는데 실체법은 뭐고 절차법은 뭐냐면 실체법은 쉽게 말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걸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것. 그다음에 절차법은 권리 의무가 있지만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에 관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갑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을이라는 애가 갑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 줬다. 갑의 땅에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다시피 갑은 당연히 을 보고 내 땅에 왜 건물 줬냐? 건물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거는 민법 213조, 214조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서 당연히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그건 실체법이죠. 민법. 권리 의무 관계니까.
그럼 얘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얘는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을이 철거 안 하고 버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은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직접 가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때려부시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법자에서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갑이 직접 을의 건물을 부실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판결을 받으니까 을은 건물을 철거해라. 판결 땅 때렸다는 거죠. 그럼 판결을 받았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서 부신다? 아니에요. 안 되고 그때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그 판결문을 갖다 주면 그 집행관이 이 건물을 때려 부셔요. 한마디로. 내가 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관계에서는 반드시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를 관계할 규정은 실체법,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고 절차법, 대표적인 뭐예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은 뭐예요? 실체법이고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는 것은 뭐다? 절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3번.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하는 법이 실체법이고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절차법이다. 나와 있죠. 그게 절차법의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민법의 법원이 나온다. 자, 법원인데 이 원자가 한자로 무슨 원자? 근원 원자죠. 즉 법원이란 법의 근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 근거, 법의 인식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무엇이 법이냐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면 어떤 게 법이냐?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게 법이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문 법원이 있고 불문 법원이 있어요. 법원은 크게 성문 법원과 불문 법원이 있다. 이 문자가 그런 문자죠. 즉 성문 법원. 문서로 성립한 법원. 문서화된 법원을 성문 법원이라고 하고 불문,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 그래서 문서화된 법원이 성문법원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법이 불문법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뚝 치면은 법이 쭉 나오는데 그건 다 문서화된 법이니까 그런 건 전부 성문법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들, 성문에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불문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문법원도 있고 불문법원도 있어요. 그러면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는데 왜 불문법원이 있느냐? 불문법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요. 그럼 세상이 바뀌면 법도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관습에 의한 불문법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성문법원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아까 얘기한 헌법이 있죠. 성문법원에 제일 위에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법규명령이라는 거죠.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자치법규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을 얘기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많던데, 조례는 뭐고 규칙은 뭐냐 할 때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누가 만든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 규칙은 시장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요. 서울시장은 규칙을 만들어요. 강남구 의회 있죠. 강남구 의회도 조례를 만들고요. 강남구청장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조례 규칙도 일종의 성문 법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국제법. 국제법도 법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 제6조에는 6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예컨대 한미 FTA 뭐 이런 조약이란 게 뭐예요? 국가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예컨대 대사관 면책특권 같은 거, 그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혹은 뭐예요?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 이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주의할 게 하나,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헌법 76조에서 발의되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누가 내냐면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대통령이 발의한 건데, 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의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어요. 법률을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있을 거예요. 삼권 분립.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인데, 법을 만드는 건 누구냐? 의회고, 국회고. 법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 대통령을 소환하는 행정부고, 법에 의해서 네가 오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게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이죠.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들려면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든다? 대통령, 행정이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권력 분립에 굉장한 예외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만드냐? 어쩔 수 없다요. 우리가 이제 헌법 76조의 긴급명령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벌써 요건이. 그 다음에 여기 내후, 외환, 천재지변, 기타, 외교상, 국방상 위기에 있어, 경제성 위기에 있어서 나와요. 요건이. 둘 다 뭐예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으면 그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데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 소집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령을 만들어서 빨리 상황에 대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 전부 다 법률은 누가 만들면 국회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들어서 집행을 하지만, 일단 집행을 하지만 나중에 사후에 반드시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바로 폐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문법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문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불문법원에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관습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법이 있고, 셋째는 조리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습법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는 관습법밖에 안 나와요. 거의. 올해 작년 시험에도 관습법이 나왔어요. 당연히. 그럼 관습법이 뭐냐 했을 때 의의를 보면 관습법이란 일반 사회에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고 관습법이란 일반 사회에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이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을 성립한다. 일반 사회에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이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요. 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은 없는데 또 그렇게 해결해요. 그 사건만 벌어졌다 하면 법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저건 저렇게 해결한 게 법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반복된 관행과 사람들이 저게 법인가 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성립하는 게 뭐다? 관습법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실하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습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 관습법은 우리 판례가 있냐는 관습법이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있는 데는 명인방법, 사실혼, 뭐 이 정도가 있어요. 이외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끔 시험에 보면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실상의 소유권 뭐 이런 날이 나오는데 다 없어요. 그런 것들. 딱 우리 관습법이 이제 판례가 있는 관습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명인방법, 사실혼. 이거 전부 다 뒤에 배울 거예요. 전부 다. 딱 이것만이 우리 판례가 있냐는 관습법이다라는 거예요. 효력. 그러면 관습법과 성문법이 충돌하면, 즉 불문법과 성문법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민사에 관해서, 민사사건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해야 한다. 이때 민법 1조에 있는 법률은 여기서 만드는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성문법규.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하고 관습법이 한다. 그러니까 법률 다음에 관습법이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력은 우리가 법률을 보충하는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즉 관습법과 성문법이 있으면 누가 이긴다? 성문법이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보충적 효력설이에요. 그러면 관습법은 어떻게 폐지되는가? 성립했으면 폐지도 돼야 될 것이니까. 그럼 폐지되는 건 간단해요. 1차 관습법도 법 전체 질서 위반할 수 없죠. 그래서 관습법이 전체 법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관습법은 폐지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법 질서에 위반하거나 혹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관습법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언제 성립하냐 하는데 가끔 물어보는데 관습법은 언제 성립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관습법이 있다는 것은 야 이런 관습법이 있어요 라고 내가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죠. 즉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만 확인이 돼요. 법원이 확인을 해줘요. 아 이런 관습법이 있다고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났을 때 관습법이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존에 있던 관습법을 법원에서 도장찍 확인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관습법은 요 두 개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그 관습법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습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일단 좀 보죠.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법원의 개념에서 법의 원언,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2번 민법의 규정.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했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관습법, 조리를 법으로 들고 있다 나와 있죠. 거기서 본조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조약조약, 쉽게 말해서 성문법 전체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네, 성문법과 불문법 얘기 나오고 성문법원 나와 있죠. 법률의 의미.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말하는 제정한 형식적인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문법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종류에서 뭐 법률이 있고 조약도 있고 법규 명령도 있고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례명령도 있고 자치법규도 있고 써놨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헌법 밑에가 법률이라고 했는데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내가 심사할 수는 없죠. 누군가 공적인 기관에서 그걸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 때려버리면 그 법률은 바로 폐지예요. 바로 없어져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내리면 그 법은 없어지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도 일종의 법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불문법원 제일 중요한 관습법의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행해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는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 나오죠. 성립요건, 일반 사회에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 국가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나오죠?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존재가 확인되나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에 소급한다. 구체적인 예, 관습법상 법정재산권,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사실혼, 미분리 과실과 수목집단에 대한 명인방법 등이 또 나와 있죠. 딱 그거예요. 보시면 되고. 효력, 통솔과 판례는 1조를 근거로 성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 나오죠. 페이지, 일반 사회에 법적 확신이 없어졌거나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관습법을 어떻게 한다? 소멸 한다. 나와 있죠. 밑에 판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1번,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치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산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오죠. 헌법에 반하면 안 된다. 정당성과 합리성 있는 것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산한 것이랄지라도 법적 규범 삼아 이를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 질서에 반하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2번 판례. 가정 의례 준식 13조 규정과 배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뒤라는 얘기죠. 보충자 성격에 비추어 민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관습법은 성법을 보충하는 효력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판례가 오고 조리가 있는데 조리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조리 판례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판례라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판례라는 것은 법원에서 법을 해석하는 건데 법을 해석할 때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는 바뀔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고 조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리라는 것은 뭐 사물의 본질, 본성 이렇게 사물의 본질,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뭐 쉽게 말하면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보면 아까 지웠네. 법령관습법 조리라고 했죠. 1조에.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판사가 재판할 때에 일단 법률을 보고 재판하겠죠. 근데 법률이 없으면 뭐라 하면 관습법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습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후적으로 적는 게 법인데. 그래서 성법도 없어요. 관습법도 없으니까 판사가 나 재판 못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최후적으로 적는 게 조리인데 그때는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그게 조리예요. 보시면 되고. 별 신경 쓸 건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습법. 요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페이지에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민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3가지예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 다른 말로 사적 자체라고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해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그럼 소유권 절대 원칙은 원래 이게 물권법이건 채권법이건 불법행위인데 소유권 절대 원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니까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다 건물을 짓던 뭐 거기다가 뭐 방공호를 만들던 뭘 짓던 10층짜리 뭐 어떤 20층을 만들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내 땅에다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절대 원칙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현대 국가 들어서 다 수정되고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갑당이야. 갑당이죠. 그럼 소유권 절대 원칙을 괜찮다면 내가 여기다 건물을 20층짜리 짓든 10층짜리 짓든 상관없잖아. 근데 문제는 옆에 땅이 비행장이라는 거죠. 그럼 비행장 옆에다가 소유권 절대 원칙을 관찰해서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되겠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들 비행장 근처는 고도 제한이라고 해서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하죠. 그럼 소유권 절대 원칙에 반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국가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이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계약자 원칙도 마찬가지인데 사적 가치 원칙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줬는데 계약자 원칙 내지 사적 가치 원칙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네 맘대로 사세요예요. 자, 내가 아침에 우유 하나 사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보고 우유 하나 주세요라고 했더만 아줌마가 내역을 딱 봤는데 어제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주차 문제로 대판 싸웠다. 아줌마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고 안 팔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 갑한테 팔던 을한테 팔던 병한테 팔던 내 마음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줌마가 나한테 우유 팔 때 1,000원에 팔던 2,000원에 팔던 10,000원에 팔던 내 마음 아니야. 똑같은 예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마에 사든 누구한테 사든. 그러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 즉 누구한테 사든 내용의 자유, 어떻게 사든 얼마에 사든 방식의 자유, 뭐 인터넷 사든 계약서를 쓰든 뭐 직접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계약자의 원칙 내지는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 국가들은 수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되냐면 독과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정유 3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유 3사가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 1리터에 10,000원 이상 받자. 무조건. 10,000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받는 거죠. 1리터에. 그러면 우리는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죠. 독과점 기업이 10,000원에 파겠다는데 10,000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러면 그런 독과점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A가. 근데 계약자 원칙이니까 원래대로 계약자 원칙을 관찰하다 보면 10,000원을 받든 20,000원을 받든 지 마음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거죠. 그게 계약자 원칙이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실책임 원칙. 이건 뭐냐면 불법행위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불법행위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배상, 손해발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나가다 택시에 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택시기사 붙잡고서 치료비하고 손해배상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인데 자 택시기사는 실수했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죠? 위협하고 나 손해발생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갑차, 을차, 병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갑이 갑자기 앞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정을 했어요. 그랬더만 을도 급정을 했는데 을은 갑의 차를 받지는 않았어요. 섰어요. 근데 뒤에 날라오는 병차가 을차를 친 거죠. 그래서 여기 부서지고 또 이것도 밀려서 또 쳤다는 거죠. 이런 거죠. 갑, 을, 병에서. 그럼 이 경우에 차 뒤에 앞뒤로 앞에 엉망했죠?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식적으로. 알다시피 병이죠. 을은 잘못이 없어요. 을은 섰어. 받아서 안 받아서. 안 받아서 섰는데 뒤에서 받아서 한 거냐. 얘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을 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얘는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요. 얘는. 따라서 얘가 전부 다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이제 불법행위의 경우에 고의과실,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하냐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가해자의 잘못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택시에 친다든지 이런 건 간단해요. 사실은 당연히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의료사고예요. 즉 가베란 애가 맹장수를 받아 들어갔는데 맹장수를 받다가 죽었다. 옛날에 신의 치에 죽었듯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의료사고가 난 거죠. 그럼 의사가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의사가 잘못했던 걸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죽은 사람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의학적인 상식도 없는데 의사가 잘못된 걸 입증하기가 쉽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과에서는 무과실 책임. 여러분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 혹은 일응의 추정 이론 뭐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과실 책임이 점차 무과실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거꾸로 가해자 측에서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실 책임 원칙의 수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원래 옛날에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근데 현대의학과 들어서 수정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6페이지 보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3개 3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전체 원칙, 과실 책임 원칙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 보면 기본 원리가 수정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을 보도록 하죠.